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현안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타이틀입니다. 그거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미래에 어떤 국정 방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사실 다른 여타 이슈들에 묻혀서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셨던 국민들에게 굉장히 소상하게 직접 밝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다고 비판을 받았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한다거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섣불리 폐기했던 그것들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리고 서민 중심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드리고 그 방향성을 소상히 설명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국민들께서 최근에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조금 듣고 싶어했던 어떠한 인적 쇄신의 또는 인적 변화, 구성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쉽게 바꿈으로 인해서 국면 전환을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더 귀하게 쓰겠다. 그리고 지금의 인사들은, 대통령실 특히 인사들은 이제까지 100일 동안은 사실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더 기회를 주면서 인력을 보강해서 국민들에게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대통령실이 되겠다라고 한 점이 아쉽지만 또 한 번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부드러운 평가를 해주셨고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덜 부드럽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진하고 아쉬운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100일밖에 안 됐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고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국정기조의 변화, 정책 변화 이런 거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고 국정 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대통령은 파악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뭐 답을 잘 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분상, 내용상 대통령의 문자 공개까지 이루어졌고 또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뭐 사석에서지만은 막말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국민들이 다 소상히 알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민현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쇄신의 방향 그리고 쇄신에 대한 의지 이런 걸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뭐 원론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인사를 할 수 없다. 그게 원론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그런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이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대통령 스스로 변화의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면을 주안점을 두고 저는 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말씀의 연장선이지 특별히 새로운 얘기가 없었고 특별히 변화의 의지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이제 100일이 자꾸 상징화되면서 하나의 분기점처럼 여겨졌는데 이 100일이 지나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이런 인상을 오히려 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 이전에 관심을 끌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인사 문제, 인적 쇄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듣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인적 개편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는 좀 기대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쇄신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타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용산 대통령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네. 기능도 통폐합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음에 공약 때도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도 그랬던 것이 부처 중심의 장관 중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권한을 많이 이양하면서 대통령실은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 이미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수석이나 대통령실이 비대화됨으로 인해서 그냥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대통령실을 대폭 축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사실은 업무 로드가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지금 이제까지의 이런 문제들이 좀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좀 보강해서 제대로 된 한번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쇄신을 하거나 보강해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험했던 이런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사실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기보다는 당 안팎의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국정 운영 그 이외의 이슈에 많이 휩싸였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더 주고 그 이후에 고려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은 정책 역량이라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서 약간 엇박자가 난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 만큼 대통령실이 정말 일대 혁신, 쇄신을 해서 대통령과 국민의 눈높이가 맞는 그런 참모들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국내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언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북한 핵 중단 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만큼 이것을 뭐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명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까지 또 전해지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 관계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확산 방지 조약, 이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 이게 정확한 전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대목은 담대한 구상을 말씀하셨고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그걸 밝히셨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보수 정부 시절에 했던 제안들과 내용상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을 향해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경제적 보상책을 제시했는데 북한이라는 실체가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것에 반응하거나 또 그런 것에 견인돼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것도 틀리지 않은 상황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난 정부 때는 미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한 중재를 시도했던
정책이 있었다면 이 정부에서는 바로 그 대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은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셨어요. 네. 다만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이런 전제를 붙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이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이 생각하는 로드맵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남북 관계가 좀 공전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오늘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한 건 다분히 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의식한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강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계속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당장에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남북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 역사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일방적인 압박을 한다 그래서 또 일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현명한 대책을 잘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 정부의 어떤 대북 기조와 또 오늘 있었던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대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내내 기간 동안에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전망은 해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북한이 너무 달콤한 맛을 많이 봤어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너무나 달콤한 시간을 5년 동안 누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체제 전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도발이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보수 정부에서 했던 그런 원칙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그 원칙이 쉽게 흔들리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면 저는 북한도 결국에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좀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관련해서 좀 다루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 39.7%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4명 중에 1명꼴로 지지 의사를 철회했다라는 분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국정 위기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잘 읽고 그걸 잘 받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는 좀 더 좀 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권의 이런 내분 상황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30만 명 잠재적으로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갈 텐데 정부에서 과학 방역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달라진 건지.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 좀 경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른바 이제 인적 개편, 뭐 쇄신 이런 거일 텐데 그걸 지금 유보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안 이런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부진함을 좀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예. 물론 일시적 부진함을 겪더라도 준비해서 뭔가 이게 방향을 전환하고 또 어떤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만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 과연 이제 그런 큰 폭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네. 그런 의지를 보이신 건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지지 이탈 비율을 좀 성별, 세대별로 구체화한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같이 가져와 봤거든요. 보여주시면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2030 남성들 중 약 60% 이상이 지금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선 당시에 좀 비교적 젊은 남성층의 선택을 많이 받았던 윤 대통령이었던 만큼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지지층 같은 경우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정당에 대한 뭐 소속감, 로얄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층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거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그런 정책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잘못된 것에 불의에 저항했다라는 그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부분도 컸는데요.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신 이후에 2030에게 뭔가 소구력이 있는 공정과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에서 그분들에게 맞는 이런 것들이 잘 발표가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추진력을 좀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자마자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의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 축의 이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회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가시적이지 못했던 것이 우리 2030 지지층에게 좀 실망감을 준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는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직접적인 의견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들,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적인 그런 내홍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당무와는 좀 선을 그어왔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질문에 저 수준으로 답하시는 건 저는 되게 현명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정 방향, 국정 운영, 주요 정책, 어젠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당 안팎의 이슈에 대통령이 오히려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야기를 한다, 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이고 국민과 언론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국정 운영 방향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도 계속 이준석 대표는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루에 사실 SNS나 언론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통령께서는 저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상황은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도 관심을 몹시 끄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문을 냈죠. 지금 법원에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신문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재영 기자. 네, 저는 서울 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물론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을 재판장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판단은 미리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국민의힘은 본격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다음 날 곧바로 비대위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는 당대표 거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가 기능을 잃어 절차상 문제 없이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신문은 앞으로 2-3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문 현재 진행 중인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법원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도 큰 파장과 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늘 그 심리의 결과가 오늘 나올지 뭐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고 또 어떤 결정을 할지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폭풍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인용이 이루어진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그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라고 예.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비대위는 그 즉시 기능이 정지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이게 뭐 아노미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다퉈왔던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조금은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과 같은 장애투쟁을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곤 있습니다만 정당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전례로 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것 같은데 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판단하느냐는 또 판사의 이제 재량에 달려 있고 심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에 이 상황이 종료되고 비대위가 안착돼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순항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주호영 그 비대위가 이제 오늘 사실상 출범을 한 셈인데요. 비대위원 인선을 둘러싸고도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친윤 비대위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된 마당에 법원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 친윤 비대위가 구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 친윤 비대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구성이 좀 다양성을 갖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비대위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혁신과 안정을 함께 가져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에 비해서는 이 비대위는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위한 그 준비의 단계의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 어차피 9월부터는 정기국회고요. 예. 그리고 이 비대위가 혁신을 하기에는 좀 정권 초반이라서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전당대회가 한두 달 내에 있을 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내년 연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그 전까지 당이 잘 화합해서 정기국회를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성공적인 전당대회로 가는 그 준비 단계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비대위는 머무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준석 전 대표 네.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인용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하면 사실 판사분들도 아무리 법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 가처분 인용을 함으로써 이 전국을 다시 소용돌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점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기각, 근데 사실은 이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는 이미 직접 본인이 나와서 선수로서 지금 언론과 모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빨리 이 이준석 리스크에서 어떻게 안정화가 되느냐 그 문제에 앞으로 국민의힘에 조금 빨리 어떻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민주당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당원제 80조 개정안. 결국에 비대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기소시 당직 정지라는 현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원 개정에 제동이 걸린 배경이 무엇이냐. 결국 방탄용 개정이라는 이 비판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민주당이 과거에도 보면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했을 시에 특히 이제 비위 이런 것 등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이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그 당원을 개정하면서 후보를 출마시켰다가 역풍을 굉장히 크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비슷한 겁니다. 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단 당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당내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지금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걸 의식했을 때 이른바 이제 이 검찰공화국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던 당에 대한 침탈의 루트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유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높았습니다만 사실상 저게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나 혹은 뭐 다른 직무가 아니고 당직자로서의 직무인데 지금 이른바 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원들 중에도 주요 당직자는 이재명 의원밖에 없어요. 곧 당대표가 된다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맞춤형 방탄 개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요. 오늘 비대위에서 그런 어떤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이걸 밀어붙이기보다는 어쨌건 현행 그 당원을 유지하되 그 80조 3항에 보면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거쳐서 철회할 수 있다. 정치 탄압의 경우에 이 조항을 이제 당무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조금은 좀 완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의원이 뭐 지금 수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또 2차 당내에 내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준희랑 그 비대위 간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 뭐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뭐 이 안을 의결을 한 전준희와 또 그걸 거부한 비대위 약간 그 파열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내 의원들의 또 하나의 또 갈등 요인으로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전준희는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고 일종의 이제 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비대위는 선수별로 이렇게 비대위원들이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물론 뭐 이재명 의원하고 다들 가깝겠지만 이른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일색으로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의 비판을 조금 더 의식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예. 근데 저는 저걸 지켜보면서 약간은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이재명 의원 이 맞춤형 개정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내 이게 개파 간 갈등으로 불거지는데 친문에 더 많다. 기소될 사람이. 그래서 이걸 이재명 의원 맞춤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비대위원장도 저런 인식이라면 그냥 가겠구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짐작컨대 아마 의원들의 비판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거셌던 게 아닌가. 예. 자칫 이게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서 당내 지금보다 더 큰 갈등으로 불거지면 대외적으로 이게 비추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발자국 멀리서 바라본 지금 민주당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에게 정말 철갑 조끼를 입혀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로 인해 사실은 이게 할 수 있다예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치적 수사라면 이것도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과 윤리위의 그 친정체제, 정말 친명계의 친정체제 구축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